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봐야죠.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는데 22일 날 음. 기자회견하겠다. 파리에서 한다는 거죠? 네, 송영길 전 대표는 언론에 이번 주 토요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귀국 여부는 기자회견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모르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통화 녹취 파일에는 이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에게 강래구가 돈을 많이 썼냐고 묻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예. 또 통화 녹음 중에는 강래구 회장이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지금 홍영표 쪽에서 의원들한테 뿌리니까 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서 송영길 후보를 넘어서서 송영길 전 대표를 넘어서서 의혹이 뻗쳐나갈지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또 당시 당대표 후보 경쟁자였죠.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조속히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입국해서 해명할 건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지금도 이 같이 나오는 이름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라는 소식도 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지난 16일 강 회장을 소환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요. 예. 강 회장은 송영길 당시 후보 측에 전달된 현금 9,400만 원 중에서 8천만 원을 강 회장이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돈을 조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알려졌고요. 예. 또 앞서 이정근 전 부총장 조사에서도 비슷한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지위를 이용해서 해당 업체 납품사 선정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발전업체 영업 전무인 박모 씨에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회장을 소개시켜줬고 박모 씨가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 양쪽에게 수백만 원을 줬다는 관계자 진술이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이제 이번 사안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은 이제 심각하게 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당내 의원들 얘기는 약간 온도차이 있어 보이네요. 네, 친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을 것이다라면서 다소 두둔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예. 정 의원은 대개 금액이 실무자들의 차비, 기름값, 식대 이 정도 수준이며 송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다만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인의 멤버 일부가 돈봉투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 정 의원은 검찰의 정치 기획적인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7위 내면 친명계 의원을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저널에서 지금 당 지도부의 대응이 아니란 거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해 있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적어도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파악된 만큼 어떤 조치나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갖춰야지 검찰에서 결론 나면 거기에 맞게 하겠다는 자세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예. 자, 강래구 회장의 일부 자백하는 진술을 내놓은 상태고 일단은 이정근 그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은 여전히 검찰은 갖고 있는 상황이죠. 자, 사건 파장 어디까지 갈 것인가 뭐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자, 진 작가님부터 말씀 주시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두 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노웅래 의원권하고 이번에 그 돈봉투권이 나왔는데 예, 지금 검찰에서 확보한 게 3만 개거든 녹취 파일이. 근데 지난번에 노웅래 건 이정근 이분을 갖다 기소할 때 예. 5천 건을 들여다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푸른 게 푸른 5천 게 개다. 분석한 게 나머지 지금 2,500개가 남아 있는데 예. 이정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갖다 로비스트로 자처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자기 역할이 쉽게 말하면 당의 공식 회계가 있고 비공식 회계가 있는데 그 비공식 회계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돈을 끌어다 당에다 풀어하는 일종의 당의 살림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로비스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 부르는데도 오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뭐 친화력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자신이 돈을 좀 끌어다 오는 것이고 그것이 예. 당에서의 내 존재 근거다라고 좀 믿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건들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는 건 그렇죠. 외에 다른 그럼 어떤 또 로비, 불법적인 로비가 있을 확산이 수도 될 수 있는 있다. 거고 이 건만 가지고도 일단은 의원들 10명에서 최소 10명에서 지금 20명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환 예. 조사를 받을 것이고 전체 다 하면 90명한테 돌렸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다 소환 조사를 받을 거고 당연히 난리 난 건데 이게 끝나고 나면 과연 여기서 끝날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돈 봉투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또 돈을 또 뿌렸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뭐 검찰은 알고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이게 이제 파일이 3만 개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전화 자동 녹음된 거죠? 자동 녹음된 게 자동 3만 녹음된 건이고 거. 예. 그 밖에도 SNS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 주고받은 거 이런 것도 그들은 고스란히 다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김 소장님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 선거 한번 할 때마다 초선 등장 비율이 40에서 지난번 같은 경우 52%였나요?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건 음. 정치는 계속 신인들로 물갈이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어떤 사람의 정당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뭐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최근의 시점으로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이 최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300만 원 식비, 거마비, 옛날에 뭐 관행 이런 거 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뭐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니까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전 되묻고 싶고 코로나로 당원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의례적으로 당대표 선거 이런 돈 봉투를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뿌리 뽑아야 되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글쎄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받았지만 뭐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정치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지 이게 검찰 입장에서 보면 300만 원 받은 사람의 죄는 크게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 9천만 원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배부하는 과정에서 죄가 크겠지만 받은 300만 원을 동료 의원한테 받은 사람에게 검찰이 물을 죄는 크지 않지만 전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할 뭐 출당시킬 사람들은 출당시키고 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 예, 근데 이게 말이죠. 송영길 캠프에서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녹취록도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쪽도 홍영표 쪽에서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나의 그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이런 건데 악습인데 사실은 그 한나라당은 한번 곤욕을 치렀잖아요. 예, 박기태 전 의장 시절. 그분이 얼마 줬냐면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 주지도 못하고 결국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실형이 나왔어요. 징역 8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는데 그때 판결문을 보면은 뭐냐면 그게 액수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예.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예. 그 위법성과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게 예. 1심, 2심, 3심에서 확인됐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그냥 관행처럼 얘기를 하고 그 정성호 의원 또 아직도 그러잖아요. 아니 밥값 좀 주고 식대 좀 줬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특히 화나는 지점은 권리당원들은 이거 투표 한번 하려고 6개월 동안 당비 내고 뭐 애명글면하면서 뭐 이래저래서 물론 이제 진중권 작가님 그런 당원들 행태에 대해서 일부 비판도 하십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예. 이게 한 표가 50표, 그러니까 권리당원은 50표와 맞먹는 대의원표를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을 그 당심을 사실상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건데 이건 권리당원들 볼라도 없는 거죠. 이런 행동이 관행이었다라고 하면 당장 없어져야 되고 그런 관행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저는 지금 권리당원들이랑 어떻게 같이 정치를 하겠습니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또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로 들어오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진 평론가 지금까지 네. 드러난 입장을 분석해 보시면 이분이 지금 들어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예. 때는 민주당 내부 반응도 그렇고 예. 빨리 들어오는 것이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면 불식시키는 그렇죠. 태도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고 예. 이제 하나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송 전 대표가 예.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몰랐다. 근데 본인하고 가까운 정치인들이 연루됐다. 그러면은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 그렇죠. 한국으로. 예.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가서 이제 사실 토요일이면 이 지금 사건의 흐름에 비쳤을 때는 하루하루가 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예, 토요일로 예고를 했다는 건 이제 스스로 일단 좀 부담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송영길 대표를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단 보좌관이 그 보고를 받았잖아요. 예. 전달받았다는 문자를 2번 받아서 2번 다 대답을 해줬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녹취록에 지금 3건이 나왔습니다. 연기령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건 결국 뭐냐면 직접 돌리기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밖에도 뭐 그 송이 레구가 많이 썼냐라고 물었더라. 그러니까 강레구. 그 강레구가 그러니까 그 물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딴 건 몰라도 송우 의원한테 얘기해줘라고 한 이거 녹취록이 지금 3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JTBC에서 앞으로도 계속 그 내보낼 것 같아요. 녹취록 파일을 이제 가지고. 송영길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뭐냐면 이제 분위기를 보는 거죠. 분위기를 봐가지고 문제는 음. 뭐냐면 검찰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카드가 다 나온 다음에야 자기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밖에서 머물면서 일단 검찰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부터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강래구 감사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지금 실토를 하는 실토를 상황인데 예, 저는 뭘 파악할 게 있는지 들어와서 사실관계를 다 명확히 밝혀서 가급적인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당도 당대로 처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송영길 대표가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30분 통화를 했대잖아요. 얘기가 길었다라는 건 뭐냐면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예, 뭐 빨리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좀 30분 또 대화 내용 무엇인지 혹시 취재했는지 이따 2부 한판 내부자들에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대통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또 발언이 많았습니다. 국가 채무, 고용세습, 전세 사기, 마약 범죄, 여론조사까지 주제가 많았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하면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예.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세습을 거론했던 것을 재차 언급을 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예. 최근 벌어진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이 비극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약류 관리 대책 안건이 상정된 것을 두고도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마약 얘기는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자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 얘기도 했었고, 또 관련해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또 콕 집어가지고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네요. 네, 노동시간 정책에 관해서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2달간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조사, FGI, 집단 심층 면접이죠. 예,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질문 내용도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일단은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짚어보시고 인상 깊게 들으셨던 부분 어떤 부분인지 진 작가님부터. 그 여론조사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9시간제 노동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60시간 노동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믿는 것 같아요. 결과가 좀 안 좋게 그렇죠.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뜻을 갖다 제대로 알렸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질문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들, 다양한 여론조사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자신하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좌초됐거든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뭡니까? 교육계 교육개혁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했는데 사실상 되다시피 했잖아요. 예. 이 부분 한번 다시 띄워볼까 하는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자, 김 소장님은 여론조사.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대통령님 발언 준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어요. 뭐 좀 볼까요? 재정준칙 법안 빠른 시간에 통과시켜야 된다면서 재정건전성 강조했습니다. 예. 이 정부 들어서서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온갖 감세 기조 세우고요. 추경호 총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재부 지금 예상치의 1, 2월 2달 동안 무려 15조가 덜 거쳤어요. 작년 세수가 부족하다 예상보다. 동년 동월 대비 15조가 1월, 2월에만 덜 거쳤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60조 펑크, 10%가 펑크 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지금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만 하반기 기적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더 거칠 거라는데 무슨 근거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고용세습 얘기, 미래의 기회를 박탈한다. 뭐 취재는 동의합니다. 기아가 이번에 입건됐죠. 그런데 기아가 지난 10년 동안 고용세습을 한 사례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건도. 원래 도입 취지는 그 노동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가게가 어려워지니까 그 아내나 자식을 취직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유야무야 무조건 아들이면 취직시켜주는 형태로 조합의 이 내용은 그렇게 규약은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채용은 또 회사가 안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입건까지 해서 검사가 들여다볼 내용입니까?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 사건도 마찬가지로
2월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나와서 2,000명 검거했다고 하는데 수사 중요하죠. 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이제 와서 갑자기 그 이제 경매에 들어간 거 중지시키겠다는 얘기했는데 이거 2달 전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국무회의에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대통령 본인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론조사 뭐 진중권 작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셨는지. 여론조사 얘기는 대통령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많이 불신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네, 사실 이 언급은 이 근로시간 관련해서 예. 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철저하게 제대로 하겠다는 언급이었는데 예.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음. 여론조사 오차 범위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아하. 이런 언급을 했었고 이제 양국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 한국갤럽에서 그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자료를 내고 문항이 잘못됐다라고 반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흐름이 실리다 보니까 대통령은 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시중에 대통령 지지율을 포함한 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어감을 갖고 있는 것 제가 이제 같습니다. 품격 있는 한판 승부에서 좀 품격 없는 논평을 간단하게 곁들이면요. 예.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는 같은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게 아닐까 좀 걱정이 됩니다. 주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까? 이제 그 일종의 신앙 체계로 가는 거죠. 지금의 지지율이 원래는 좋은데 그 엉터리로 조사 좌파들이 모여서 엉터리로 조사하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낮게 나오는 거다라는 어떤 이런 이론적 배경들이 있는데 네. 대통령실이 할 얘기는 아니죠. 갤럽 조사해야 되고. 그 69시간 노동제라고 예. 그다음 양국관리법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홍보를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못 알려져가지고 음. 잘못된 문항이 나간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잘할 일이지 여론조사 탓할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재정 준칙이 최근 전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근데 좀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재정 준칙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떤 재정 준칙인가 문제거든요. 예. 이제 최근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현금주의에 따라가면은 뭐 정부가 무슨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현금 투자는 내리고 현물 투자를 올렸을 경우에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융자 같은 경우 정부가 융자 사업을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뭐 지출로 잡혀버려서 아하. 그냥 같은 다른 지출하고 똑같이 취급된다거나 근데 보통 대개 나라들이 발생주의를 채택을 하고 실제 있는데 썼을 때. 예 그렇죠. 근데 한국 정부 같은 경우 현재 이제 뭐 정치권도 그렇고 현금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서 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뭐 대통령 입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이슈 좀 볼게요. 자, 전세 사기 문제인데 지금 관련해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어요. 인천 미추홀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피해자 전국 대책위가 출범을 했죠. 네, 어제 17일 오전 2시쯤에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한 30대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고인은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예.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 30대 피해자 2명이 각각 지난 2월 28일, 3월 14일 이렇게 사망을 한 데 이어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건데요. 오늘 전국 단위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출 지원이나 긴급 주거 지원도 기준이 까다로워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예. 전면적인 피해 실태 조사와 정부 대책 사각지대 보완,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원희룡 장관도 나섰고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 일단 경매를 중단시키네요. 관련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경매 중단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요구를 해왔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예. 전세 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저가에 낙찰이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해왔기 때문입니다. 예. 또 윤 대통령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 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 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예. 자, 정부 관련 대책 논평하실 게 있으면 진 작가님부터 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들이라거나. 그건 정책 전문가를 불러다가 우리가 따로 논의를 좀 해야 될 뿐인 예. 것 같아요. 일단 경매를 중단을 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죠? 어차피 경매는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할 때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이런 사실상 사기인데 이 사기가 벌어지도록 사실 국가가 아무런 감시도 못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들을 어떻게 질 것이며 음.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국가가 어떤 감시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그다음에 지금 벌어진 이런 것들은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 대책 같은 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 소장님. 일단 대통령님의 수사 관련 지휘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진 작가님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사기인데 사기 같은 사기처럼 약간 그 수준 낮은 사기인 것처럼 돼서 형량이 세지도 않고 이것과 관련된 처벌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기를 치는 쪽에서 한탕 해볼 만한 일이 자꾸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전주가 한 청년에게 200채 집을 사도록 설계를 했다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명의 알바를 고용해서 각각 청년들에게 2채씩만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 2채씩 하면 400채를 사는데 전주 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범죄 조직은 이제 중간에 200명의 조직원들이 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돈 되는 놈, 돈 되는 분, 그 다음에 빌라를 건축하는 사람, 거기에 시세를 적절하게 맞춰줄 부동산 감정평가사에 이 부동산 중개사까지 다 껴서 사실상 범죄 조직이 움직이는 거라서 예. 제가 법으로 어떻게 의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과 검찰이 이거는 조직범죄로 수사를 해서 네. 관련자들은 조직범죄에 준하는 사기범으로 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여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알바하는 심정으로 들어갔다 징역을 살게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피해보는 사람들 생각 눈에 눈물을 뽑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수사에서도 좀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도 제대로 물건을 잘 해야 되는 곳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곳이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사람들 알고 하는 짓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 알고 이익을 남겨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주인이 여러 명이거나 이게 어떤 등기부 등본 상태를 제대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개 시스템이라거나 그걸 제대로 의지가 있으면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상한 거래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저도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하면 제가 뭘 알아요? 그냥 거기서 다 이렇게 돼서 이게 맞습니다 하면 아 그렇군요 사인이나 하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가 연루되어서 사기 사건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처벌은 좀 분명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시의 눈을 피해가지고 200명을 써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래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떤 뭘 통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조금 믿을 수가 없네요. 게다가 네. 신축 빌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축 빌라 또 사회를 처음 이제 결혼 신혼부부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사회 진입해서 정말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그 맹성규 의원 쪽에서 제기를 했던데 이거 지금 주택 도시 기금 이게 사실은 그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도록 기금을 모아 놓은 것인데 지금 이 전세 피해 사기자들 거기에 가장 전 부합하는 집단이라고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 주택 도시 기금을 좀 일부 풀어서 일단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 드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정부가 좀 고려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김수인 평론가도 관련 정부 대책에서 짚어야 될 게 있으시면 논평하시면. 네, 뭐 예방에 대한 대책은 두 분이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에 지적되는 그 사후 긴급 구제책의 허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저리 대출을 하기는 하는데 예. 보증금 한도가 뭐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3억 원 넘는 보증금 내고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속출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이 대비가 안 돼 있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긴급하게 주택을 지원을 합니다. 일단 사실 곳을 예. 지원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 긴급 지원 주택으로 마련한 곳 중에 실제로 피해자가 들어와서 살거나 하는 곳이 3-4%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 살만한 있거나 곳이 아니다. 네, 아니면은 뭐 주거 형태가 원래 살던 곳이랑 다르거나 이런 이유로 이제 입주를 꺼리거나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디테일한 정책의 디테일이 더욱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짚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